1902년 워싱턴 DC, 미국 농무부의 눅눅한 지하실. 깔끔한 흰 실험복을 입은 12명의 젊은 남성들이 작은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20대 중반이었고 대부분은 정부의 젊은 사무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국심과 약간의 모험심, 그리고 공짜 식사에 대한 기대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버터 바른 토스트, 스테이크, 감자, 우유 등 평범해 보이는 식사가 놓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일반적으로 독성 물질로 여겨지는 화학 첨가물들이 의도적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살리실산, 붕산, 포르말데히드, 벤조산. 이들은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실험 도구로 삼아 당시 식품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화학 첨가물의 안전성을 검증하려 했습니다. 이들을 지휘한 사람은 하비 워싱턴 와일리 박사였습니다. 퍼듀 대학교의 저명한 화학 교수 출신으로 1883년부터 농무부 화학과장으로 재직하며 미국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깊은 우려를 품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코수염과 강직한 성품, 그리고 쇼맨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조직한 이 특별한 실험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위생식탁 시험이었지만 언론은 곧 자극적인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독극물 부대. 이 이름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고 전통적인 자급자족 사회에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공업 사회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식품의 생산과 유통 방식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들을 가져왔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식품 산업은 그야말로 무법천지, 와일드 웨스트와 같았습니다. 연방 정부의 규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식품 제조업자들은 오직 이윤 추구에만 매달려 있었고 소비자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패한 원료의 사용이었습니다. 시카고의 거대한 도축장에서 나온 썩은 고기, 병들어 죽은 소, 결핵에 걸린 돼지, 상한 우유, 곰팡이 핀 곡물 등이 버젓이 식품 제조에 사용되었습니다. 제조업자들은 이런 부패한 원료를 그대로 버리기보다는 값싼 화학 물질을 이용해 부패의 흔적과 냄새, 맛을 감추고 새 제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했습니다. 포르말데히드는 가장 널리 사용된 방부제였습니다. 시체 방부 처리와 소독제로 사용되는 이 강력한 독성 화학 물질이 우유와 육류, 생선 보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제조업자들은 신선함을 유지한다며 이를 정당화했지만 실제로는 부패한 제품을 팔기 위한 기만적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붕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하얀 가루 형태의 화학 물질은 햄, 소시지, 베이컨, 육류 통조림에 대량으로 첨가되어 부패를 지연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붕산은 신장과 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이었으며 특히 어린이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살리실산은 아스피린의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맥주, 와인, 과일 주스 등 각종 음료의 방부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위장관을 심하게 자극하고 장기간 복용 시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화학 첨가물 남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짜 식품, 즉 식품 사기의 범람이었습니다. 진짜 재료 대신 값싼 화학 물질이나 다른 재료로 만든 모조품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버터는 쇠기름이나 돼지기름 같은 동물 지방과 식물성 기름에 노란색 아닐린 염료를 넣고 인공 향료를 첨가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버터보다 훨씬 저렴했지만 영양가는 거의 없었고 유해한 화학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가짜 꿀은 옥수수 시럽에 포도당을 넣고 인공 향료와 색소를 첨가해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꿀의 항균 성분이나 비타민 등은 전혀 없으면서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고농도 당분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커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원두 대신 색칠한 밀가루, 톱밥, 구운 완두콩, 심지어는 벽돌 가루까지 혼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갈색 염료와 쓴맛을 내는 치커리 뿌리를 첨가해 커피로 둔갑시켰습니다. 가짜 향신료 시장도 극도로 혼탁했습니다. 순수한 향신료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후추가루에는 코코아 껍질, 겨자 껍질, 밀가루가 섞였고
계피에는 톱밥과 나무 껍질이, 생강에는 밀가루와 심황이, 정향에는 말린 과일씨가 혼합되었습니다. 식품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던 것이 바로 의약품 시장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교육받지 않은 돌팔이들조차 아무런 제약 없이 약을 만들어 팔 수 있었고, 의약품의 성분이나 효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편과 코카인이 함유된 특허 의약품이었습니다. 기침 시럽, 두통약, 신경안정제, 심지어 아이들용 진정제에까지 이런 강력한 마약 성분이 무분별하게 첨가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복용했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약물 중독에 빠졌습니다.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과 같은 제품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약으로 팔렸지만 실제로는 모르핀 용액이었습니다. 코카콜라의 초기 제품에도 실제로 코카인이 들어있었습니다. 코카라는 이름 자체가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잎에서 따온 것이었고, 1903년까지 실제 코카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피로 회복과 기분 전환에 좋은 강장제로 광고되었습니다. 가짜 만병통치약들도 성행했습니다. 암, 결핵, 매독 등 당시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질병들을 치료한다고 광고하는 약들이 난무했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설탕물이거나 알코올에 착색제를 넣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가짜 약들이 진짜 치료를 방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환자들이 효과 없는 가짜 약에 의존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실제 질병은 악화되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비 워싱턴 와일리는 1844년 인디애나주의 통나무집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화학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던 그는 인디애나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화학학위를 받았습니다. 의사와 과학자의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그는 실용적인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874년 신생 퍼듀 대학교의 초대 화학 교수가 된 와일리는 주로 설탕의 화학적 성질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는 시장에 유통되는 설탕 제품들의 품질이 극도로 나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수한 설탕이라고 광고되는 제품들에는 각종 불순물과 유해한 첨가물이 들어있었습니다. 1883년 그는 더 큰 무대를 찾아 워싱턴 DC로 이주했고 농무부 화학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미국 전역의 식품과 농산물의 품질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곧 미국 식품 산업의 부패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와일리가 주도한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는 전국 식품 순도 조사였습니다. 1887년부터 시작된 이 조사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국 규모로 시행된 식품 안전성 검사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90% 이상이 가짜이거나 유해한 첨가물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와일리는 이런 결과를 상세한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식품 규제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회는 대부분 식품업계의 강력한 로비에 휘둘리고 있었고, 와일리의 과학적 경고는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좌절하지 않은 와일리는 더욱 과감하고 대중적인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인체 실험을 통해 화학 첨가물의 위험성을 대중의 눈앞에서 직접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902년 와일리는 끈질긴 설득 끝에 의회로부터 $5,000의 연구비를 확보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그의 야심찬 계획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와일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워싱턴 DC 지역의 건강한 젊은 남성들을 모집했습니다. 주로 정부 공무원과 대학생들이었는데 이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 실험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자들의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20세에서 30세 사이의 건강한 남성, 금연과 금주 필수, 실험 기간 중 다른 음식 섭취 금지, 매일 체중과 체온 및 혈압 측정 허용, 정기적인 혈액 및 소변, 땀, 대변 샘플 제출 허용이었습니다. 총 12명의 지원자가 선발되었고 이들은 농무부 지하실에 마련된 특별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와일리는 이 실험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곧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이들을 독극물 부대라고 불렀고 이 자극적인 별명은 금세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와일리의 실험은 당시로서는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현대의 임상시험 기준으로 보면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많지만 20세기 초 기준으로는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실험은 대조군을 활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2명 중 일부는 화학 첨가물이 든 음식을, 나머지는 일반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매 식사는 정확히 계량되었습니다. 첨가물의 양, 칼로리, 영양소 함량까지 세밀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의 건강 상태는 매일 기록되었고 정기적으로 의사의 검진을 받았습니다. 실험 기간은 각 화학 물질당 최소 6개월로 계획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 대상은 붕산이었습니다. 당시 육류 보존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이 화학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실험 참여자들은 매일 일정량의 붕산이 첨가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0.5g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 최대 4g까지 섭취했습니다. 실험 2주 후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붕산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식욕부진, 소화불량, 복통,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4주 후에는 체중 감소와 피로감이 심해졌고 8주 후에는 일부 참여자들이 실험 중단을 요청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붕산 섭취 그룹에서는 신장 기능 지표가 현저히 악화되었고 간 기능에도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와일리는 즉시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살리실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물질은 맥주와 와인의 방부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식품업계에서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살리실산 섭취 그룹에서는 실험 시작 일주일 만에 심한 위통과 구토가 나타났습니다. 2주 후에는 일부 참여자들이 위출혈 증상을 보였고 3주 후에는 청력 손실과 이명까지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소량이라도 매일 섭취할 경우 체내에 축적되어 점점 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누적 효과가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 대상은 포르말데히드였습니다. 우유와 육류의 방부제로 사용되던 이 물질은 시체 방부제와 동일한 성분이었지만 당시에는 식품용이라며 안전하다고 광고되고 있었습니다. 포르말데히드 실험은 가장 위험한 실험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매일 극소량인 0.1g부터 시작했지만 곧바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실험 3일 후부터 참여자들은 심한 두통과 현기증을 호소했고 일주일 후에는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 2주일 후에는 일부 참여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와일리는 즉시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포르말데히드가 인체에 극도로 유해한 물질임이 명확히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하비 와일리의 과학적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인물이 미국 식품 산업의 실상을 폭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사회주의 소설가 업튼 싱클레어였습니다. 28세의 열정적인 소설가였던 싱클레어는 1904년 사회주의 잡지 어필 투 리즌의 의뢰를 받아 시카고의 거대한 육류 포장업체들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원래 임무는 자본주의의 착취 아래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7주 동안 시카고의 패킹타운 지역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리투아니아 이민자로 신분을 위장하고 실제 육류 가공 공장에서 일하며 그 끔찍한 내부 실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싱클레어가 목격한 시카고 육류 가공 공장의 실상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썩은 고기의 재활용은 일상이었습니다. 유럽으로 수출되었다가 반품된 썩은 소시지들이 화학 물질로 처리되고 새로운 향신료와 섞여 다시 판매되었습니다. 공장 바닥에는 쥐들이 우글거렸고 이들이 고기와 함께 분쇄되어 소시지가 되었습니다. 쥐똥과 쥐 시체가 들어간 소시지가 버젓이 판매되었습니다. 작업자가 실수로 기계의 손가락을 잘리면 그 손가락도 함께 분쇄되어 고기에 섞였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도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05년 싱클레어는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 정글을 출간했습니다. 이 소설은 리투아니아 이민자 가족의 비극적 이야기를 통해 시카고 육류 산업의 참상을 생생하게 고발했습니다. 정글은 출간 즉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독자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역겨움에 휩싸였고 전국의 육류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정글의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진보적인 성향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이 소설을 읽다가 너무 역겨워서 소시지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6년 3월 찰스 힐과 제임스 레이놀즈를 특별조사위원으로 임명하여 시카고 육류 가공 공장들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싱클레어의 소설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소설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글의 성공에 자극받은 언론들도 탐사 보도에 나섰습니다. 특히 세뮤얼 홉킨스 애덤스가 콜리어스 위클리에 연재한 미국의 사기꾼들 시리즈는 특허, 의약품 산업의 기만적인 실태를 집중 조명하며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와일리의 독극물 부대 실험이 제공한 과학적 증거, 싱클레어의 정글이 일으킨 대중적 분노, 그리고 언론의 집중 보도는 마침내 거대한 사회적 압력을 형성했습니다. 정치인들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6년 6월 30일 역사적인 두 개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로 순수식품의약품법과 육류검사법이었습니다. 순수식품의약품법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를 도입한 법률이었습니다. 이 법은 식품과 의약품의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유해한 화학 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며 가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연방 정부에 검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육류검사법은 특별히 육류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었습니다. 모든 육류 가공 공장에 대한 연방 검사관의 상시 검사를 의무화하고 엄격한 위생기준 준수를 강제하며 불합격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 두 법률의 시행을 위해 농무부 내에 식품의약품청 FDA의 전신인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하비 와일리는 당연하게도 초대 수장으로 임명되어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식품업계의 강력한 저항과 로비,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행태, 그리고 만성적인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법을 시행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와일리는 수많은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고 정부 내 다른 부서의 방해에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6년의 법률 제정은 미국 소비자 보호 역사에서 거대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유해한 화학 첨가물이 점차 사라지고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었으며 가짜 제품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독극물 부대 실험의 유산은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은 현대 식품 안전 과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화학 물질의 유해성이 섭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용량 마이너스 반응, 관계의 개념, 소량이라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장기 노출의 중요성, 그리고 대조군을 이용한 과학적 실험 방법론 등이 모두 이 실험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물론 독극물 부대 실험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 없이 위험한 실험에 참여자들을 노출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는 목적과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 의미는 퇴색되지 않습니다. 독극물 부대의 용감한 실험으로부터 시작된 식품 안전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지켜내려 했던 가치, 즉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음식을 먹을 권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하비 와일리와 12명의 젊은이들이 보여준 과학적 탐구 정신과 공익을 위한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식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